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제가 논문 읽어드립니다 해서 처음으로 설정한 주제. 뭔가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11시예요. 배고프죠? 자, 부장님, A안, B안, C안 있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결정을 못 내려요. 어쩔 수 없어. 힘든 거야. 더 웃긴 건 밥 먹고 오니까 또 결정은 되더라. 배부르시니까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논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 이게 뭡니까? Judicial Decision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 판단이에요.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Extraneous Factors. 아무 상관없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Judicial Decision 누가 내릴까요? 법률 전문가이신 판사님들이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판사님들조차도, 여기서 중요한 건 조차도 외부의 전혀 엉뚱한 요인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논문이죠. 심리학자들의 그 주요 악취미 중에 하나가 전문가 골리기예요. 많이 배운 분들, 전문가인 분들, 그런 분들도 얼마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가. 전문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많이 흔들리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석방 심사부의 판결 결과를 연구한 거예요. 단지건 교수와 리보브 교수가 가석방 심사의 패턴을 분석해요. 그런데 어떤 패턴이 나왔느냐? 이게 참 재밌다는 거죠. 자, 가석방이란 게 뭔가요? 형기가 좀 남았는데도 일찍 풀어주는 게 가석방이죠. 왜 풀어주실까요? 모범수로 생활했으니까 대부분 풀어주시겠죠. 좋은 소식 있어.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뽑혔어. 모범수에 행정 점수 풀이지, 교도관 평가 좋지. 통과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통과할 거야. 그런데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좀 과장해서 해석하면 모범수로 살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두 1112건 패턴을 봤는데 가석방 심사를 합니다, 판사님들이. 대략 3분의 1이 받아들여지고 3분의 2는 거부가 됐는데 수락된 시간과 거부된 시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밑에 X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Y축은 가석방된 확률. 얼마나 가석방 요구를 수락했느냐.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직전이 다 어떤 지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가지 단서를 드리자면요. 위예요, 위. 판사님들은 오전 9시 혹은 8시부터 열심히 판결을 내리시는데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가석방 되는 확률이 올라가요. 또 뚝뚝뚝 떨어져, 또 이제.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잠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간식 시간. 아점 시간 있죠? 브런치 드신 시간이 9시 49분부터 평균 10시 27분 사이인데 당 떨어진 거 보충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오전 11시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저 지금 배고프거든요. 지금 11시예요. 엄청 배고파요, 지금. 11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거의 가석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시점에 따라서 가석방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이 좌우돼요.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 무언가를 드시고 난 다음에는 수락할 비율이 올라가요. 배부르시니까 훨씬 더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시기 직전에는 확연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류 아니면 거부 다 뭡니까? 결정 안 내린 거죠. 주로 식사 직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쳐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정신력이에요.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을 결부시켜서 연구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의 대부분이 결론이 한결같아요.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주 놓친다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이 같이 떨어져요. 정신력이 떨어질 때 제일 못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 에너지가 제일 필요한 일이겠죠? 그게 decision. 논문의 제목 decision. 결정이에요. 결정을 못 내려요. 아주 사소한 결정도 지쳐있을 때 못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심 드시고 다시 가석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석방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점심 먹은 거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논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Extraneous barriers can influence judicial decisions. 아주 익숙한 판사님들조차도 심리학적인 바이어스들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뜻으로 의역될 수 있겠죠. 조나단 리브 교수와 그 다음에 사이드 안지거 교수가 연구의 후일담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학술대회에서 하죠. 그래서 학술대회를 나가야 돼요. 학술대회 나가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 같은 반상회예요. 반상회. 반상회 가면 별의별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려오죠. 이거 전체 자료 아니다? 전체 자료는 더 심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판사님들도 이러하실 텐데 우리 부장님은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 부장님이 지쳐 있어요. 자, 부장님, A안, B안, C안 있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부장님이 지쳐있을 땐 결정을 요구하는 대화는 최대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장님 주로 언제 지쳐있을까요? 판사님들과 다르지 않겠죠. 오후에 지쳐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상대방에게 좀 결정을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대화를 하실 땐 오전에 하셔야 돼요. 오후는요, 나도 상대방도 지쳐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교수님. 오전에는 이상하게 회의가 빨리 끝나대요. 중요한 결정을 오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막 4시쯤 했는데 6시까지. 근데 더 웃긴 건 밥 먹고 오니까 또 결정은 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1970년대에 학교 운동장에 써있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현대 심리학이 이 말을 너무나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 수천 개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체력적으로 내가 제대로 충전돼 있어야 정신적으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그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분들이 더더욱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81년에 어떤 분이 한 얘기를 인용했죠. US 수프림 코트 판사인 올리버 웬달 홈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ife of the laws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그러니까 심지어 이 법이라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받는 게 법인데, 우리는 법은 무조건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법관으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던 분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인용된다는 건 이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하나의 재미있는 팁인데요. 논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참고문헌에 1800년대다 1700년대다, 최근이 아니라 정말 옛날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걸 옛날 얘기를 하나 인용했다? 사실은 그 얘기가 그 논문의 핵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의외로 상대방의 공복감입니다. 상대방이 배고플 때 결정을 강요하거나 결정을 요청하는 대화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죠. 부부싸움하거나 연인 간의 싸움을 할 때 왜 그 얘기 안 했어? 별거 아니라서 얘기 안 했지. 저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하찮게 내가 보고 있구나, 무의식 중에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실수를 인정했거든요. 오케이, 좋아. 저 친구들은 괜찮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구나. 나에게 신뢰를 보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두 번째 논문은 바로 Softening the Blow, Company Self-Disclosure of Negative Information Lessens Damage Effects on Consumer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라는 논문이에요. Self-Disclosure, 뭡니까? Disclosure는 폭로하는 거예요. Self는 뭡니까? 스스로. 근데 뭘 폭로합니까? Negative Information, 나에게 있어서 부정적 정보를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자, 레슨이라고 하죠. 여기서 레슨, 약화시키는 거예요. 뭘 약화시킵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내 물건을 사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걸 오히려 약화시킨다. 좀 더 풀어볼까요? 당신의 부정적인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잘 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닝 블로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행 저널이 되게 재밌어요.
Journal of Business Ethic이에요. 경영윤리란 뜻이죠. 경영 전략, 경영과 자본. 우리가 이런 저널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참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경영윤리예요. 우리나라에도 21세기 들어오기 직전에 한국경영윤리학회가 생겼습니다. 이 경영윤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한 방에 무너진 기업은 다 윤리적이지 못해서, 기술이 없어서 무너진 회사, 자본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 회사, 이런 회사보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진 회사는 다 윤리적으로 큰 결함 보였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무너진 회사들이에요. 왜?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경쟁력은 윤리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근데 재밌는 건 대기업의 경영 윤리 중요하다, 이런 당연히 상식적인 측면은 원래부터 실렸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당신을 꾀돌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작은 윤리를 먼저 실천하라는 거죠. 훨씬 더 전략적인 논문들도 이제 많이 실려요. 저자들이요, 어떤 걸 연구하는 저자들이냐? 버페니스 교수는요, 윤리가 가장 좋은 전략이고 스마트한 기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거창한 윤리, 장엄한 윤리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꾀돌이 같은 윤리, 이런 꾀돌이 같은 윤리로 실험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험의 핵심은 이거예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 실험에서는 제약회사의 어떤 새로운 약이 약간의 두통이 수반되는 부작용이 있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안 좋은 정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화학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 방류가 됐어요. 근데 수습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손해를 고객들한테 미쳤다. 자,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부정적 정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그 정보가 제3자에 의해서 공개됐느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공개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스스로 한 거냐, 아니면 제3자라는 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원래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들통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나쁜 얘기를 다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본인이 직접 공개하느냐, 아니 제3자가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갈리더라는 겁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공개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는 건 직접 공개해야만, 아, 오케이, 좋아, 저 친구들은, 저 회사는 괜찮고 믿을 만한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후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회사를 이후에 다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도 분명히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1982년도에 시카고의 타이레놀 사건. 타이레놀을 구입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Mary Reiner's Tylenol had been inexplicably spiked with poison.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해당 기관과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타이레놀을 회수하면 됐겠죠. 아니요, 타이레놀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 양을 다 회수했어요. 그리고 폐기했죠. 전량을 폐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실수를 인정한 것도 굉장히 세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인정했죠. 타이레놀이라는 회사는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됩니다. 아, 이렇게 자기네들의 잘못을 제대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회사라면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걸 오히려 소비자들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논문,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신뢰를 보이는가,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약점 솔직하게 공개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뒤집으면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는데도 거부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이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내가 솔직히 실수를 인정했는데, 내가 솔직히 나의 단점을 공개했는데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포기해라 라고 저는 조언 드리거든요. 조금 더 여기서 또 뭘 붙여볼 수 있죠. 가끔 부부싸움 하거나 아니면 연인 간의 싸움을 할 때 왜 그 얘기 안 했어?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 별거 아니라서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별거 아니라서? 그럼 뭐예요? 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화낸 사람이잖아. 나 별거 아닌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 중요한 걸 내가 놓쳤었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별거 아니라서 얘기 안 했다 라고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더 하찮게 내가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무의식 중에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걸 내가 놓쳤어요 라고 솔직히 시인하시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의 체리나무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미담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아버지가 새로 산 도끼를 조지 워싱턴에게 줬는데 이 도끼로 막 재미삼아서 가지고 놀다가 그 아버지가 아끼는 정말 귀한 체리나무를 그만 찍어서 베어버립니다. 사실은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던,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린 조지 워싱턴은 솔직하게 자기가 체리나무를 베었다는 걸 얘기하죠. 아주 깨끗하게 그 실수를 인정했거든요. 아버지가 벌하지 않으셨죠. 그 아버지는 이 어린 조지 워싱턴 안아주면서 내가 오늘 체리나무를 잃어버렸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너를 얻었구나.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빨리 인정하세요. 자기가 공개했을 때는 부정적인 평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단점 너무 숨기지 않는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모두의 평생 숙제죠. 다이어트. 어머, 늘었네? 오늘부터 비상체제 노름이야. 무조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나요? 짜잔! 이건 일주일치 식단. 불굴의 의지로, 불타오르는 결심으로. 자,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말라요. 살 빼고 싶으시다고요? 저 논문을 읽고 실천해서 지금 무려 10kg를 감량한 겁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당신의 의지력만큼 믿을 수 없는 게 별로 없을걸? 믿지 마, 의지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내 의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다른 무언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하루에도 의지력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의지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행동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팁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논문이 바로 제가 참 좋아하는 또 다른 심리학자 파블로 브리뉴리예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일단 잘생겼습니다. 아니, 참 스페인 사람들은 잘생겼어. 네. 논문 제목 참 재밌어요. Treating thoughts as material object.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Can increase or decrease their impact on evaluation. 생각을 물질처럼 만들면 무언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물질처럼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참 절묘하고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파블로 브리뉴를 좋아하죠.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 아, 지중해 식단. 올리브유가. 아, 네. 지중해 식단을 먹으면요,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 생각을 적게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저처럼 싫어 라는 생각도 있고 지중해 식단 정말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쭉 나열해서 접근한 다음에 집단이 3개로 나눠요. 야, 집단 이름도 너무 잘 줬어. 처분 집단, 통제 집단, 보호 집단. 처분 집단은 뭡니까? 그거 적은 책장에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했는데 그 물질이 폐기물이야, 폐기물. 통제 집단은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찢어서 귀퉁이를 살짝 접어서 끼워 놓는 거예요, 그냥. 보호 집단은 뭐예요? 진짜 보호하는 거야. 잘 접어. 고이 접어서,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어디예요? 지갑이죠. 지갑. 제일 중요한 거 넣는 게 지갑이죠? 벌써 결과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물질이 있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생각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 결심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지중해 식단을 얼마나 더 실천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태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가치가 어디에서 올라가느냐예요. 지중해 식단 너무 좋은 거지 라고 적었던 집단이 처분한 사람들은 지중해 식단에 대한 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을 꾸겨가지고 버렸더니 그 안 좋았던 태도가 변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지갑에 고이 접어서 넣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후의 태도가 계속 굳건히 유지되더라는 거죠. 태도가 유지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태도로 인한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블로브 리뉴얼은 중요한 결심이나 목표가 담긴 그런 문서를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육중한 케이스에 담아서 당신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시오라고 컨설턴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걸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각기 다른 문화에서 늘 공통적으로 할까요? 우리도 많이 하죠. 야, 손 벌려. 여기다 참을인자 3번만 써. 딱 손에 쥐면 마치 생각을 물질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다질 때 주먹을 쥐는 겁니다. 무언가 내 생각을 움켜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죠. 결심하실 때 결심했어 라고 하시지 결심했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예전 공부 방식이죠. 막 공부를 하다 사전을 딱 찢어. 그리고 막 씹어 삼켜. 이건 생각을 물질이 아니라 아예 식량처럼 취급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결심을 하셨다고요? 반드시 그걸 물질로 남겨놓으세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바로 파블로브 리뉴얼의 논문을 읽고 실천해서 지금 무려 10kg를 감량한 겁니다. 제가 그때 종이에다가 뭘 썼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밤 12시에 먹으면 가장 맛있는 깨라면. 밤 12시 이후에는 깨라면을 먹지 않는다. 적었죠. 파블로브 리뉴얼이 제안하지 않았던 팁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요인도 쓰세요. 밤 12시 이후에는 맥주를 마신다. 구겨서 버렸어요. 버려야 되는 태도는 정말 적어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고요. 사실은 전 구겨서 넣은 게 아니라 파쇄기에 갈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라면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곱게 적어서 지갑에 넣었죠. 정말 되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결심, 내가 실천할 것들을 정성스럽게 손으로 적으세요. 흑 하고 갈기지 마시고 또박또박 적으시고요. 고이 적어서 지갑에 넣으세요. 혹은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에 항상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행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 인간은 실제로 실체가 있는, 물질이 있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효과를 확 늘려주는 방법. 오늘의 두 번째 논문 제목을 한번 볼까요? The Inner Speech of Behavioral Regulation. 자, Behavioral Regulation 무슨 뜻일까요? Regulation, regulate 하다.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통제하다. 그래서 셀프 레귤레이션은 컨트롤보다도 훨씬 더 주기성 있는 자기 통제성이에요. 나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화나는데도 이건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런데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먹고 난 다음에 양치질해. 이걸 잘하는 건 셀프 레귤레이션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단순한 억제력이나 조절을 뜻한다면 셀프 레귤레이션은 상황에 맞게 정교한 자기 통제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비헤이비어럴 레귤레이션의 이너 스피치, 혼자 하는 말이죠. 듣는 사람이 없는 말이 이너 스피치죠. 부제가 이렇게 돼 있죠. When you talk to yourself as a you,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상대방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텐션, 의도, 그리고 태스크 퍼포먼스, 과제 수행이 스트렝튼,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이 논문은 우리말로 하면 2인칭으로 당신 자신에게 얘기하면 더 잘 된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너 스피치의 효과죠. 다이어트도 예외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논문의 저자인 샌드라 돌코스 교수와 들로레스 아마라신 교수가 있는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 명문 대학이죠. 시골이에요. 2인칭,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얘기하는 거, 몽상가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실 도시에서 스타벅스나 이디야 커피 같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너 말이야, 경일이 너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겠죠. 이렇게 나 자신에게 2인칭으로 얘기하는 동네는 시골 동네여야 돼요. 한적한 동네에서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한적한 대학에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도대체 김경일인 제가 야 경일아, 너 이렇게 해야 돼, 2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스쿼트 100개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오늘부터 스쿼트 오전에 50개, 오후에 50개 2주 동안 하자. 이게 뭡니까?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인칭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요? 김경일, 너 오늘부터 스쿼트 오전에 50개, 오후에 50개 한다. 김경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실제로 실험에서는 I와 U만 썼어요. 그래서 한 집단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집단은 U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실험 결과는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U, I 컨트롤, 뭡니까? U,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얘기한 집단이죠. I, 그냥 나에게 얘기한 거죠. 컨트롤, 아무것도 안 한 집단이에요. U 집단이 더 높죠? 나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집단과 U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집단의 U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이제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인칭의 효과는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I 하면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느껴지는데 너 김경일, 너 김경일, 너 김경일 하면 왠지 느낌이 다르죠. 지금까지 너라고 부르는 분 중에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 있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2인칭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훈계를 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즉 지시를 주로 2인칭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2인칭으로 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시를 내릴 때는 2인칭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훨씬 더 마음을 강하게 잡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지시보다도 더 중요한 효과가 하나 있어요. 좀 서글픈 날에 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바로 응원의 효과예요. 이게 응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오전에 50개를 하고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오후에 그냥 건너뛰자 라고 했을 때 경일아, 너 스쿼트 50개 더 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는 역할이 들어갑니다. 자, 왜 인칭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요? 주인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칭 혼잣말을 해라. 김경일, 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가 아닌 너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사소해 보이지만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혼잣말을 해서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전 국민, 나 이러고 다시 살찌면 어떡하냐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밥 먹으면서 딴짓을 하죠.
TV를 보고 책을 보며 책 보는 건 그나마 낫죠.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하죠. 심지어 제일 무섭다는 유튜브를 보십니다. 유튜브 뺄까? 오늘의 논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른들 말씀 틀린 게 없죠. 밥 먹을 때 제발 딴짓하지 말고 밥만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Leaving a flat taste in your mouth. 플랫 테이스트가 밋밋한 맛이죠. 당신의 입에 밋밋한 맛만 남겨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Task load reduces your taste perception. Task load, 업무의 과중함, 워크로드죠. 이건 테이스트 퍼셉션, 맛에 대한 감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Leaving a flat taste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지금 맛있고 자극적이며 달고 짠 무언가를 먹고 있어도 태스크 로드가 강해지면, 즉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입안에 플랫 테이스트만 남게 된다. 뭘 먹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논문 제목에서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나죠.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자들은 음식의 맛을 평가하거나 심지어 요리까지 하게 해요. 맛을 평가한다는 건 뭡니까? 뭐 신맛, 단맛, 짠맛, 이거 얼마나 신지, 단지, 짠지 하는 거죠. 소금 버터 크래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솔티 버터는 뭐예요? 아주 짠 그런 버터죠. 솔트 프리 버터, 그냥 짜지 않은 크래커예요. 소금기가 거의 없어서 약간 밋밋한 맛이죠. 로우 태스크 로드랑 하이 태스크 로드, 일의 과중함이 쉽고 어려운 걸로 나뉘겠죠. 하이 태스크 로드, 뭔가요? 7자리죠? 7자리 알파벳. 로우 태스크 로드, 철자 하나, 한 자리 글자를 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외우면서 자, 실험 결과는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트 프리 버터, 이걸 먹는 양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짠맛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먹으면서 무언가 더 어려운 일을 하면 그럴 때는 짠맛이 들어간 크래커를 훨씬 더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먹었느냐, 그 외의 모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영화를 보면서 정말 고질라 사이즈의 팝콘 한 통을 다 드셔본 적 있지 않으세요? TV를 보면서 정말 노래방용 뚜껑 한 봉지를 다 드시고 밤새 물을 들이키셨던 적 없으세요? 전 많습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먹게 되면 계속해서 먹게 될까요? 바로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강도의 단만큼이나 그 강도만큼의 짠맛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결과는 먹을 때도 그렇지만 요리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음식이 왜 짠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가 계속 TV를 보시거나 친구랑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간을 보시면서 음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짠 거예요. 현대인들이 짜고 맵게 먹는 경향이 늘어나는 이유 마찬가지겠죠. 바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현대인에게는 참 달콤한 유혹이죠.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 하지만요, 인간은 멀티태스킹 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한쪽에서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한 감각은 흐트러지고요. 민감도는 떨어지죠. 심지어는 그래서 불법 판매는 항상 고속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무언가가 지나가고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서 사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도 한다는 거죠. 옥장판은 꼭 그래서 거기서 팔지 않나요? 그 옥장판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후속 연구들을 보면 바쁜 사람일수록, 일을 막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일수록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폐장을 앞둔 주식 중개인들, 혹은 마감을 앞둔 기자들, 혹은 시험이 내일인 학생들. 이렇게 데드라인을 앞둔 사람들일수록 똑같은 크래커를 먹어도 평상시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고요. 구내식당에서 늘 제공하는 포도주스를 갖다 줘도
마감이 임박한 사람일수록, 바쁜 사람일수록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 왜 이렇게 싱거워? 라고 하면서 더 당도를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생색내는 우리일수록, 정신없는 우리일수록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단 것, 좀 더 신 것, 좀 더 짠 것들을 계속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원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덜 먹어야 되죠. 아니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란 말 자체가 뭔가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광고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덜 먹어야 되죠. 그러면 덜 먹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잘 쉬어야 다이어트 잘 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못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쁜 여러분, 잘 쉬고 계신지요? 정말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바쁜 분들일수록 계속해서 몸이 불어나가는 거. 다이어트에 불리한 상황이겠죠.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직 성공까지는 아닙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고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국이 왜 이렇게 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좀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아내를 놀랍게 만들었던 그 전날 많은 잠을 잤어요.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몸이 바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같은 맛이라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민감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더 강한 맛과 많은 양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나는 불필요하게 바쁘고 있다는 얘기예요. I got a feeling that this could be a little more than feelings. If I'm being honest, honestly, you got me where you want it. You got me playing every card, spending all my time. 바쁜 건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괜히 바쁜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돌아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혹은 시간을 절약한다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이 먹게 되고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어 있으세요. 우리 뇌는요, 유혹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 유혹, 즉 살짝 조금씩 꼬셔야 되는 게 우리 뇌예요. 이렇게 살짝 뇌를 꼬시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습관이라고 하죠. 특히 음식을 먹을 땐 제발 음식만 드세요. TV 보면서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뭐 보면서 군것질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훨씬 더 초과해서 먹게 된다는 건 자명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Feel the sun glow, watch a flower grow, breathe the air of another day alive. 그런데 쇼핑. 저도 그분한테 많이 당합니다. 그 무섭다는 지름신. 골라봐요. 여기 있는 거 다? 콜. 후회하지 마. 저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물건들을 구입하는 편인데요. 그 지름신 때문에 저도 사놓고 사실 포장만 뜯었고요.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 후회하는 물건들, 왜 샀나 싶은 물건들 정말 많죠. 제가 매년 연말에 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그해 산 물건들을 쭉 한번 살펴봅니다. 대부분 정말 큰 반성과 후회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그렇다면 이 무섭다는 지름신에게 당하지 않고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The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야,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큰 용어들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휴리스틱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알아둬볼 필요가 있죠. 사전에서 휴리스틱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으면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림셈법?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풍경화를 그릴 때 사피연필이나 아니면 손가락 갖고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죠. 사실은 그런데 정확한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측량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생대회 갈 때 측량 기사님들을 초빙하지 않죠. 왜겠습니까? 대충 이러면 맞으니까요. 그림을 나중에 본 사람들도 대충 구도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대충 맞게 만들어주는 모든 마음의 생각법들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떡볶이는 어디서 먹어야 돼? 대충 신당동 가서 먹으면 대충 맞죠. 이런 식의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휴리스틱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앵커링. 앵커가 영어로 닷이죠. 닷을 어디다 내립니다. 그게 앵커링이죠. 닷을 내리면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이동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줍니다. 워싱턴 엘렉티드 프레지던트, 워싱턴이 언제 당선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뭐 한글 창제일, 옛날 이렇게만 대답하죠. 언제인지 잘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에 물이 끓는 지점, 보드카가 어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추정치를 먼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앵커를 주는 거예요. 워싱턴의 대통령 당선된 해는 1776년 근방이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는 212도보다 낮거나 높다. 보드카의 어는 온도는 화씨 32도보다 높거나 낮다. 그냥 숫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러면 몇 년도에 당선됐을까? 몇 도일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 앵커에 아주 쉽게 농락당하더라는 겁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해는 1788년입니다. 그런데 1776년이 앵커로 제시되니까 1781년이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 실제로는 167도에서 물이 끓는데 앵커가 21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75도, 167도까지 내려가질 못하고 212도로부터 많이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숫자든 앵커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고요. 임의의 숫자나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가 한번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마음에 다시 내려져서 많이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 값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는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봅니다. 저 예전에 외국의 어떤 시장에서요, 그 나라에 아주 익숙하고 그 나라 시장에 아주 정통한 제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물건을 사러 갔어요. 어떤 시계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시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8만 원에 한번 하자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당연히 그 친구가 아이 알았어 임마, 걱정하지 마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상인의 표정이요, 제가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그 가격은 좀 힘들고요, 그럼 요 가격에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8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상인이 아, 그 가격은 좀 힘들고 9만 원에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얼마에 하자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3,000원 해달라. 이게 바로 뭐냐, 서로의 앵커에 안 당하기 위한 시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날 그 시계 35,000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은 2만 원에 사는 시계였죠. 하지만 위안이 됐습니다. 왜? 그 똑같은 시계를 제가 보고 있는데도 그 상인은 뒤이어온 덴마크인에게 97,000원에 파셨거든요. 아마 그 덴마크 분은 10만 원의 앵커에 자기의 앵커를 9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97,000원에 사셨겠죠. 우리는 상대방이 제시한 앵커에 많은 걸음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겠죠. 임의의 숫자에 의해서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샤퍼류의 책들을 보면 가격표를 보는 순간 당신은 백화점에게 지는 거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가격표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90% 폭탄 세일, 그래서 10만 원. 그러면 나는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무려 90% 디스카운트 받아서 10만 원에 산다는 느낌이 들죠.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겠죠. 그런데 가격표를 보기 전에 그 물건만 봤을 때 내가 먼저 가격을 매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 이거 7만 원까지만 살 거야. 8만 원부터는 안 살 거야. 그러면 90%가 아니라 900%를 세일했다고 쳐더라도 이게 10만 원이면 백화점한테 감사드릴 일은 없겠죠. 내가 먼저 매겨놓은 가격이 7만 원이니까요. 3만 원이 더 비싼 물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쇼핑의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쇼핑을 하기 전에 무조건 당신이 살 물건의 가격을 매겨라.
쇼핑할 때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쇼핑할 목록만 먼저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앵커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먼 거리에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작은 가격표를 보기 전에 걸어가는 시간에 내가 가격을 매겨버리면 내가 가격을 매긴 상태와 상대방의 앵커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나도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건을 보자마자 물건보다 더 큰 사이즈의 가격표를 볼 수도 있겠죠. 접속만 하면 바로 상대방의 앵커에 당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러니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는 쇼핑몰에 접속하시기 전에 구입할 물건의 리스트 말고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It's a silent road. It's a walk on now. One that you wrote, one that I've taken since the day I found you. And at first it was a dream. 당신 정말 그럴까요? 화창한 날씨에 흥겨운 마음으로 쇼핑을 간다는 건 지름신에 더 철저히 당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름신에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논문이 또 존재하죠.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Can bad weather improve your memory? 정말 나쁜 날씨, 그러니까 흐리고 꾸물꾸물하고 어두운 날씨는 당신의 기억을 향상시킬까요? An obtrusive field study of natural mood effects on real life memory. 자, field study예요. 기분이 실제 기억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 연구란 뜻이 되겠죠. 시드니에서 2달에 걸쳐서 가게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신문 가판대와 문구점에서 실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가게 계산대에는요, 여러 가지 동물 피규어나 돼지 저금통 뭐 이런 10개의 작은 장식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객이 쇼핑을 마치고 나가면 연건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직접 따라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면 훨씬 더 편하죠. 앉으세요,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연구원들이요, 수줍은 연구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따라가서 말 지켜야 되고 기억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이 필드 스터디를 해보자 라는 말을 들으면 이번 학기 휴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건 몸고생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 저자분들의 연구원들은 고생 꽤나 하셨을 겁니다. 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5분 정도 가게에서 최소한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구매한 손님들입니다.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악도 날씨가 안 좋을 땐 슬픈 음악, 좋을 땐 행복한 음악을 틀었대요. 자, 그리고 쫓아나가죠. 물건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저희 연구자들은 그래프가 저런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환호성을 지릅니다. 비대칭적으로 거울 쌍이죠. 저게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희 심리학자들은 상호작용이 관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드, 기분이 포지티브, 좋을 때와 네거티브, 나쁠 때 커렉트와 인커렉트가 거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보다 날씨가 흐린 날, 특히 무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해지고 부정확한 기억보다 정확한 기억의 양이 더 많아진다. 새롭게 관찰되고 있는 결과죠. 좋은 날씨에 쇼핑한 경우에는요, 한 개라도 제대로 떠올릴까 말까예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2배가 훨씬 넘게 2개 이상을 성공적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날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분이 나쁜 날, 즉 흐린 날, 물건을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쇼핑의 경우에서 더 정확하게 볼수록 사지 않을 이유는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 라는 것보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겠군. 아, 여기 좀 흠이 있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감 처리가 좀 매끄럽지 않군. 이런 것들을 보겠죠. 어떤 것을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건
사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제품의 추상적 장점보다는 자질구레한 단점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일까요? 기분이 좋은 날은 사람들은 관심이 날씨에도 많이 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흐린 날은 밖을 본다는 것보단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논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날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날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교를 하고 출근을 하죠. 그래서 잠시 잊은 거예요. 나도 30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호모사피엔스의 일부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단 0.000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날씨와 무관하게 내 인생은 살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흐린 날에는 쇼핑하시고 맑은 날에는 과소비를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화창한 날에는요, 지름신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나에게 화창하게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한 쇼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추가 논문. 논문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Similar psychological distance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비슷한 심리적 거리는 시간 할인을 감소시킨다. 확실히 직역하면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디스카운트는 원래 물건값 아닌가?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뭐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템포럴 디스카운팅은 뭐냐면요, 시간적인 소탐 대실이에요. 지금 바로 빵 1개 먹을래? 1시간 있다 2개 먹을래? 그러면 지금 하나 먹을래요. 1시간 있다 2개 먹는 것보다 지금 하나 먹는 게 나아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2개의 가치가 지금 1개의 가치보다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지금의 소탐 때문에 나중에 큰 것을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문의 제목에서는 무언가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그러니까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선택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Psychological distance, 심리적 거리.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temporal discounting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떠오르게 해요. 이 사람은 1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은 1, 그냥 아는 사람을 100. 그 100명의 리스트를 머릿속에서 진짜로 만들라고 시켜요. 왜 이렇게 굳이 시킬까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만들어야 실험의 효과가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마음속에서 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1은 뭐예요? 중마거우 정도가 아니라 혈육 같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1. 저한테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의 자녀, 저의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나에게 먼 사람이에요. 1년에 잘해야 한 번 만나는 동창. 직장에서 인사는 하는데 밥은 한 번도 같이 안 먹었어요. SNS상에서 만난 적은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만났어. 당연히 심지어 거리가 멀죠? 이 정도면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에게는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파리 여행권을 주면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당신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장 받거나 1년 후에 받는 겁니다. 사용은 받은 즉시 가능합니다. 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6개의 시나리오를 보고 답해 주세요. 1. 1년 후 5성급 호텔의 최고 좋은 스위트룸, 혹은 당장 5성급 호텔의 일반룸. 2.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4성급 호텔. 3.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3성급 호텔. 마지막 6번째 옵션은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혹은 당장 숙소 제공은 안 되는 260파운드짜리 여행 상품권 받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의 옵션보다 1년 후의 옵션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절친을 위해, 즉 일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받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즉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1년 후의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할수록 시간 할인을 더 많이 해서 더 안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더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판단할 때 더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는 걸까요? 바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서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바보스러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욕구라는 것 자체가 즉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집에 일찍 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 빨리 집에 가서 이걸 보여주고 제일 가까운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3일이나 있다가 집에 온다라고 얘기 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원을 가고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구체적인 욕구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거리가 멀다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물어본다는 건 오히려 가장 더 좋은 선택이 아닌 할인이 된 선택을 하는 조언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의외로 거리가 좀 있는 친구에게 상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어드바이스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랑 거리가 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팁을 발휘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당신이 쇼핑하고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있다고 생각해라. 지혜로운 쇼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의 위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뿐만 아니라 베개 자리에 있는 그저 아는 친구들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관계이고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현대 심리학에선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는 유용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름신을 막는 쇼핑법. 오늘 장 보러 가시기 전에 당장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흐린 날씨에 쇼핑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금 더 물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둘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내가 물건을 사야 될 때 좀 엉뚱하거나 좀 거리가 먼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